Are you ready to be part of something wild? Something incredible? It's called rewilding, and it's already underway. We are millions of people, a turning tide. From doorstep to delta, summit to sea, across every continent. Now is the time to act, to protect, restore, and rewild the living world. All life depends on our actions. Now, we are all part of nature, within its intricate web of life. If it heals, so do we. People and wildlife can thrive together. Let's change our future and leave this earth better and more beautiful than we found it. Are you ready to rewild our world? Come and join us. 리와일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야생으로 돌아가자, 그냥 정말 야생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단어들처럼 리바이브, 우리가 리와일드 생태계를 복원하고 리바이브 생태계를 복원하고 그리고 다양한 생물 종들을 살려내고 리커버 스파이시스 생태계를 복원하고 그리고 reduce 카본 탄소를 줄이고 rebuild live hold 그래서 삶의 형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네 가지에 통틀은 것을 우리가 리와일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와일드라고 하는 소설 속에는 이 생태계를 복원하고 종들을 살려내고 탄소를 줄이고 이런 이야기들도 담겨 있는데요. 리와일드 우리나라로는 리와일드라고 책이 출판이 됐어요. 하지만 외국판에는 Where the World Turned Wild, 야생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책이 출판이 됐었는데요. 이 책을 쓰신 니콜라 펜폴드 선생님은 원래는 작가가 아니었어요. 늦은 나이에 작가를 시작하셨고 사남매의 엄마로서 작가를 꿈꾸다가 첫 책으로 리와일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책 속에서 8살 난 베어와 그리고 주니퍼 이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하거든요. 두 주인공의 이야기로 우리가 야생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생이냐 사람이냐 하는 거였지라고 베어가 변한 도시를 보면서 베어가 무슨 동생이 물어요. 누나한테. 하지만 누나는 아니 야생이냐 다 사라질 거였냐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리와일드 세계에서는 이 세계관에서는 리와일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염병을 퍼뜨립니다. 진드기를 통해서 옮겨지는 전염병을 퍼뜨리고요. 그래서 진드기가 여러분들 진드기 엄청 쪼만했습니다. 정말 쪼만하고 개들한테 붙어 있는 거 가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진드기 물려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쪼만하고 떼기가 진짜 힘듭니다. 이런 진드기들을 통해서 전염병을 퍼뜨린 거죠. 근데 리와일더들이 맨 처음에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우리가 인간들이 많이 너무 오염을 시키니까 인간들이 좀 없어져야 자연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병을 퍼뜨렸는데 생각보다 이 전염병이 너무 빨리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이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막을 수 없게 될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진드기들의 전염병을 피해서 사람들이 이 밑에 보이는 도시처럼 회색 도시를 자연이 금지된 회색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이 회색 도시를 세우는 이 과정에서 베어와 주니퍼 이 두 남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까 봤듯이 베어가 누나한테 물어요. 야생이냐 사람이냐라는 선택이었지라고 묻는데 주니퍼가 이렇게 정말 냉혹한 현실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야생이냐 다 사라질 거였냐였지. 그렇죠. 인간이 사라져야지만 생물 종들이 다시 돌아오고 살아나고 야생이 돌아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니퍼와 베어가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색 도시에 머물게 되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프시고 힘든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야생에 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는 야생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회색 도시로 보내지고 그리고 회색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극복해내고 다시 야생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 보면은 뭐 주인공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주니퍼, 베어 그리고 에티엔이라고 하는 친구도 나오고요. 애니 로즈라고 하는 할머니, 자신들을 도와주는 할머니도 나옵니다.
이 에티엔이라고 하는 친구는 특히나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베어 주니퍼와 베어처럼 야생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태어났음에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야생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밀의 화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연을 그리워하는데요. 이 비밀의 화원이라는 책을 에티엔이 주니퍼를 통해서 읽게 되거든요. 주니퍼를 통해서 읽게 되면서 이런 정원을 가꾸고 하는 것들을 매우 그리워합니다. 이 시크릿 가든 영화도 있습니다. 비밀의 화원의 책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들어도 봤을 것 같은데 비밀의 화원 책에 보면은 메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메리라고 하는 주인공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혼자 남겨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치볼드라고 하는 이모부한테 보내집니다. 근데 이모도 돌아가셨어요. 이모부한테 보내져서 이 아치볼드는 엄청난 대부자입니다. 엄청난 대저택에 살고요. 대부자고 하지만 아들 콜린은 몸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이렇게 잘나고 멋있고 대저택에 사는데 아들이 너무 못났으니까 이런 아들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린은 마음의 병도 생기고 몸의 병도 생기죠. 그래서 몸을 잘 못 가누게 되죠. 이렇게 이 세 명으로 첫 만남이 시작이 되고요. 메리는 엄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싸가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엄청 신경질적이고 화 많이 내고 친구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살다가 우연히 마샤라고 하는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는 하인을 만납니다. 하녀를 만나게 되죠. 하인을 만나게 돼가지고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샤의 동생 디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메리가 또 아치볼드가 대저택이라고 했잖아요. 대저택이어서 정말 방이 엄청 많아요. 이 대저택 안에도 아치볼드가 딴 데는 들어가지 말고 너 방에만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더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메리가 이곳저곳 기웃기웃 해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콜린도 발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영화의 제목이죠. 비밀의 화원. 옛날에 돌아가신 이모가 갖고 왔던 비밀의 화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화원을 발견하게 되면서 메리, 콜린 그리고 디콘 이 세 친구가 함께 이 정원에서 성장하는 스토리인데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메리의 모습이고요. 디콘도 있고 콜린의 모습도 나옵니다. 이렇게 정원을 가꾸면서 이 정원이 맨 처음엔 엄청 우거지고 엄청 지저분하고 했지만 이 소년들이 뛰어놀고 가꾸고 하면서 정원을 가꾸면서 성장하고 이 정원도 점점 예쁘게 가꾸어집니다. 이렇듯 이 비밀의 화원이라고 하는 책이 결국 주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원을 가꾸듯이 내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리 와일드라고 하는 책 속의 세계에서는 이제 포르샤 스틸이라고 하는 어떤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 지도자는 리 와일더들이 퍼뜨린 이 진드기 병으로부터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이 금지된 회색 도시를 만들어요. 이 회색 도시 안에서 자연이 금지됐고 절대 식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드기에 물리면 죽으니까 식물도 키울 수 없고 동물도 키울 수 없어요. 근데 금지된 게 많은데 그 중에 또 금지된 게 뭐냐? 책을 금지시킵니다. 책을 금지시켜요.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밀의 화원 이런 것도 몰래 읽고 숨어서 읽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책을 금지시켰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애니 로즈라고 할머니는 이 회색 도시가 지어질 때 같이 넘어왔고요. 그래서 회색 도시 이전의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색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회색 도시가 전체고 이 회색 도시 따라가는 막 그런 살충제 많이 뿌리고 주변에는 자연이 없고 온통 회색깔로 펼쳐진 이 벽들밖에 없는 세계가 다인 줄 아는 거죠. 하지만 이런 책을 통해서 비밀의 화원이나 아니면 방금 헨젤가 그랬듯이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좀 더 나은, 좀 더 예쁜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니퍼와 베어는 이 횟도시에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들한테 면역이 있는 거예요. 진드기 병에 대한. 근데 이 면역을 맨 처음에 백신을 만들려고 해봤어요. 근데 백신을 만들 수가 없네. 이 사람 피로는. 그래가지고 이 포르샤 스틸이 베어와 주니퍼의 피를 뽑아가지고 수혈을 하려고 합니다. 수혈을 해서
이 백신을 억지로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를 뽑는다는 건 뭐예요? 수명이 줄어들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느끼고 주니퍼와 베어가 이 햇도시를 탈출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애니 로즈 그 할머니가 주니퍼와 베어의 책들을 막 싸주고 짐을 싸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주니퍼가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아요. 너무 야생은 두렵고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주니퍼와 베어 저희 둘 혼자만 가라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애니로즈가 이런 말을 하죠. 책이 많이 힘을 줄 거야 라고 하는데 주니퍼가 막 고개를 저으면서 그 책은 읽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만 결국 애니로즈가 내가 어렸을 때 읽은 책은 너의 일부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일부가 되어준 책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겪으면서 살면서 좀 기억에 남는 책들이 있는지 강의가 끝나고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토피아적 세계, 인간의 세계는 무너졌고 소수의 인간만들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야생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야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소설이었고요. 그래서 이 니콜라 펜폴드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니콜라 펜폴드 선생님을 초대해서 함께 토론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짧게 5분 정도 편집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이 니콜라 펜폴드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야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야생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문학의 힘은 무엇인지, 이야기의 힘은 또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my name is Nicola Penfold and I wrote the book Where the World Turns Wild, and this is the first book that I have had published, and it came out last February. So as COVID was really starting to build up around the world, I launched this book into the world. It's a children's book. The publisher would say it's aimed for children over 9, although I tend to think it does better with slightly older children like yourselves. And it's in 2 parts, and the first half is a city where there's no nature at all, and the second half is the wild, where nature has taken its true position in the world and has rewilded itself. I think we all need nature in our lives at different times. You can, you live your life and you can seek nature out in your life to help live a better life in terms of climate change and the biodiversity crisis. But you can never really force it on someone. And sometimes I think when we think about the natural world, a lot of sadness comes with it and anxiety, because we know what we're losing. We know it's in a precarious state, and not everyone's always in a position to take that on. Sometimes it can be quite paralyzing. But I think you should never underestimate what you do when you look for nature in your life, and you try and share that with your friends, and you talk about it. And yeah, maybe books are a really good way of doing that. I think through books we can enter into different worlds and different landscapes, and I think sharing books with your friends is always a good thing to do. But I think I don't think you should ever give up on a person because they don't seem to appreciate the natural world, because I think at some point in their life they will realize the benefits of it to them. There's a point where Juniper is really scared to go out into the wild, and her grandmother, Annie Rose, says to her, the stories you've read, you won't have forgotten them, and the stories you read as a child, they become part of you. And I really do believe this in the ability of stories to create empathy in us and allow us to see different possibilities.
and different worlds. And I think imagination is a good way to do that. And I think stories really open us up to that. They really open up our imaginations. We can access it through stories, and we might be inside for a long period of time. We might be poorly or for various other reasons locked inside for a little bit, but we can still access the natural world through stories. Well, I want to say a big thank you to you for reading my book and picking up on it enough to be interested to invite me for questions as young people, because there is a lot of environmental anxiety these days when we think about climate crisis and the biodiversity crisis, and sometimes you can feel really paralyzed and scared and frightened about the future. But I do believe we still have a really bright future. And things like rewilding, not like in my book with a disease, but rewilding offers some really exciting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to restore nature. So I think we should stay hopeful and enjoy nature. We're all so busy, and I'm sure you do all work really hard, but I think allowing more time in your lives for nature will be of tremendous benefit for you. 네, 자연에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조금 늘리고 선택한다면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채원 선생님의 다음 작품입니다. Between Sea and Sky라고 하는 선생님의 다음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는 리 와일드가 야생에서 이루어지는 소설이었다면, 이 책은 바다에서 이런 해초 농장에 관한, 해수면이 많이 올라서 해초 농장에 관한, 이 해초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탄소를 머금고 산소를 내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이 후속작도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리 와일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의 힘에 대해 알아봤다면 세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윤영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윤영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 켜주시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물을 보내드릴까요? 엄청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 우리가 화면으로나마 좀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과 이렇게 없는 것은 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켜줄 수 있으신 분들은 많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한 지는 한 2년째 지금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창기에는 차라리 줌을 참 많이 켰던 것 같아요. 화면을. 기술이 퇴보한 것일까요? 카메라가 점점 낡고 이렇게 흐려져서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진 않을 텐데, 이게 우리가 좀 편하잖아요. 사실 화면 끄고 있으면 좀 딴짓도 해도 되고, 물 먹고 싶을 때 마셔도 되고, 초콜릿 먹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만큼 좀 우리가 서로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둘 켜주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어떤 응답들 너무 좋습니다. 예. 힘을 내어서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 이야기도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3월, 4월 계속 12달 자은강의 참여해 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야크의 노래를 불렀던 교실 안의 야크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노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어떤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세청세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세계는 리 와일드라고 하는 언어가 필요할 만큼 굉장히 문명화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야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좀 전에 홍철춘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원시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뜻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생, 그러니까 자연과 아주 맞닿아 있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 개념에서 보자면 이 문명화된 사회가 왜 위험한가에 대한 것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볼 수 있죠. 쓰레기 쓰나미가 온다라고 하는 경고는
코로나가 시작된 직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은 쓰레기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고 혹은 이제 플라스틱이 너무 상용화가 많이 되면서 이런 위험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또 생명종 다양성에 대한 극감의 문제들은 기후위기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인간의 욕심. 여러분 저 코뿔소가 마지막 코뿔소가 눈 감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멸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생물종을 이 지구상에서 만날 수 없다. 복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런 코로나19가 단순히 바이러스의 문제야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이제 분석들이 많죠. 그 이유는 불평등이 심각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불평등이라는 건 교육 불평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력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죠.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충분히 보호자나 또 과외나 학원을 다니면서 개인적인 어떤 노력으로 그 격차를 채워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공교육에서 해주는 이 온라인 수업 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정말 이 수업 자체를 따라가기가 버거워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격차들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격차이기도 하고 경제적 격차도 굉장히 심해졌죠. 그런데 이 모습은 여러분 지금 사진 속 모습은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 중에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제일 인구 많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안타까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상이 좀 다르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는 미국도 아니고 인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우리 지난 4월에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라고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도 본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아주 공평한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자 가치가 민주주의인데 인도는 그렇지는 못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계급적인 사회이고 또 약자, 가진 것이 없고 계급이 낮고 직업이 미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나 아무렇지 않게 대해지는,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것도 굉장히 나약하게 아주 취약하게 된 상황과 동시에 여러분 어떤 가족을 저렇게 보내야 한다. 아무렇게나 그냥 공터에서 태워서 사람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고 비참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아픔이 서려 있는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들도 덜어 볼 수 있습니다. 또는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미얀마에서 여러분 군부에 대한 군부 쿠데타에 대한 시위대가 이 세 개 손가락 군부 독재 혹은 독재자에게 저항하는 의미의 세 손가락의 연대에 대한 움직임이 많지만 지금까지도 이 시위대가 너무나 폭력적으로 진압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없어도 될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도대체 21세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군부 독재가 있다니, 지금 이 시대 옛날에 교과서에서 본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난다니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세계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몸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아픈 곳이 몸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우리 몸에서 심장과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넘어져서 아픈 곳, 부딪혀서 아픈 곳, 베어서 아픈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곳이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이야기들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일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뿐만 아니고 사실 이 일이 지난 일주일 전에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을 공습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가까이로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고요. 더 이전으로 가자면 훨씬 더 이전부터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죠.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공습이 일어났는지 또 이 공습이 어느 정도의 여러분 위기 상황인지 한번 BBC에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잠시 보시죠. جمعا حكوميا وسط مدينة غزة وقبل قليل تم إطلاق هذه غارة قرب ربما استمعتم إلى هذه الغارة في نعم. المبنى الذي يظهر الآن في الصورة الآن غارات متتالية ومتتابعة على المبنى لكن كما نلاحظ الصواريخ يبدو أنها من طائرات الاستطلاع وهي عبارة عن صواريخ تحذيرية تمهيدا لنسف المبنى بشكل كامل بعد قليل. يعني هذه مجرد طلقات تحذيرية. عدنان تم تدمير المبنى بالكامل. نعم. الصوت يا محمود راح. نعم، أتمنى أن تكون بخير عدنان. فعلا يبدو أن يكون هناك طلقات تحذيرية وقصف المبنى بالكامل. إذن قصف إسرائيلي في قطاع غزة لبرج الشروق كما أفاد مراسلنا قبل قليل. 자, 여러분 이 영상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133명이라고 방금 영상에서 떴는데요. 최종적으로 5월 21일에 휴전을 다행히 했습니다. 휴전 선언할 때까지 11일이면 여러분 짧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셨듯이 폭격이라는 게 낮과 밤 구분 없이 막 쏟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서로 지금 갈등을 맺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시오니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나라를 세우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랍인인 팔레스타인들이 아주 작은 땅으로 몰려나면서 벌어진 전쟁이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정말 대등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 차이가 커서 사실 팔레스타인이 저 정도로 견디고 있는 것이 기적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공습들이 쏟아져 내리니까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1일 동안 무려 232명이나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어린이가 65명이나 되고요. 무려 1,9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이 이곳에서 일어났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알고 있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피폐해지진 않았죠. 이런 극명하게 대비되는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쟁으로, 군부 독재로, 쓰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야식도 먹고 간식도 먹고 먹방 보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까지 불평등할 일인가? 라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삶을 상상해 보는 것이 분명히 이 사회를 조금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지 않다면 혹은 저런 군부 독재가 더 기세등등하게 세상을 지배한다면 언젠가 또다시 야 미얀마 보니까 군부가 저렇게 힘을 가질 수 있더라. 사람들이 아무리 민주주의 외쳐도 힘이 센 게 최고더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런 나라들이 하나 둘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평화의 상태보다 무력을 강행하는 순간이 훨씬 돈을 많이 벌더라. 야 우리도 그래 보자. 라고 이야기가 횡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새 주식 투자 너무 많이 하는 거 혹시 많이 뉴스 보셨죠? 주식 투자를 안 하면 바보다 뭐 이런 얘기들. 혹시 우리 중에도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이 약간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식 넣어놓으셨습니까? 지금 막 떨어지는지 매일매일 체크하고 계신가요? 그런 어떤 그것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론 선택일 수 있지만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번다. 야, 안 하면 바보라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해질 때 과연 누가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고 누가 즐겁게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익도 이익이지만 더 길게, 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의 어떤 삶을 생각하는 힘이 바로 상상력이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문학 작가이고 예술가들인데요. 제가 그래서 문학 작가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죠.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미국 지성인입니다. 이분은 늘 경계에 계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출신의 미국인이지만 영국과 프랑스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어요. 아랍인이거든요. 이방인이었죠. 일단 자라날 때부터 영국과 프랑스인이 아니기 때문에 겪는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어려움. 미국인이지만 팔레스타인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편입니다. 예,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어떤 분쟁 속에서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미국인이면. 근데 본인은 팔레스타인 출신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쪽으로 훨씬 더 소속감이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더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약자의 측면에 있으니까. 어느 쪽에서도 근데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미국인도 미국인인데 왜 팔레스타인을 응원하느냐. 혹은 팔레스타인 쪽에도 야 너는 미국인이지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 경계에 있다는 건 어떤 것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계에 있으면서 항상 제국주의와 식민지 문학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펼친 이론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이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오리엔탈, 여러분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동양적인 이미지. 굉장히 고풍적이고 오래되고 아주 옛날 것처럼 오리엔틱하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는 누가 만든 것이냐? 바로 서구가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낡고 오래되고 아주 구닥다리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든 것은 서구가 만든 것이지 진짜 오리엔탈, 그러니까 동양이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아주 경계에서 봤을 때만 보이는 이야기들을 펼치신 그런 이론가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경계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2000년, 본인이 2003년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 말년이죠, 여러분. 죽기 정말 몇 년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운 그 거대한 장벽 앞에 가서 돌팔매질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엄청난 폭압에 대한 경계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였죠. 그런데 여러분 저 돌팔매질이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저 돌팔매질로 벽이 무너지나요? 이스라엘 군대가 붕괴합니까? 혹은 팔레스타인이 승리할 수 있나요? 정말 쓸모없는 짓이죠. 정말 쓸모없는 짓이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했을까? 왜 이 사진 한 장이 어마어마한 영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을까?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발레리 제나티라고 하는 프랑스 문학가가 계십니다. 이분은 가자에 띄운 편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기 영어 제목은 A Battle in the Gaza Sea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주인공 2명은 여기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서 한번 상영된 적도 있습니다. 2008년쯤의 일인데요. 그게 오래되었죠. 이스라엘 소녀 탈과 팔레스타인 소녀 나임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벽으로 나눠져 있고 서로 만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소녀 나임이 아까 이 영어 표현의 바틀, 그러니까 병에다가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넣어서 가자 바다에 띄워요. 그런데 그게 우연히 흘러서 이스라엘 소녀 탈에게 간 거죠. 그래서 그 탈이 유리병에 편지를 꺼내서 읽었는데 나는 나임이라는 아이야. 이 편지를 혹시 발견하면 메일을 좀 써줘 하고 메일 주소를 이렇게 남겨요. 그래서 그 메일을 보냈더니 이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게 된 거죠. 운명적이지만 아주 비극적이죠. 서로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리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편지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마냥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의견이 달라요. 야 너희는 왜 맨날 폭탄 테러하냐? 야 너희는 왜 그렇게 맨날 누구 땅도 아닌데 쳐들어오냐? 이런 이제 서로 간의 긴장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임에게서 메일이 안 와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팔레스타인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럼 다른 하루 종일 걱정하는 거죠. 혹시나 폭탄 테러에 이 나임이 죽지는 않았을까? 전전긍긍. 며칠째 메일이 안 오면 계속 걱정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서로 안타까움과 또 아주 미묘한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오가는 소설이 바로 가자에 띄운 편지인데요. 가자에 띄운 편지를 쓴 발레리 제나틴 선생님을 2008년에 부산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셔서 자유의 영토 문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강연은 여러분에게 강연보다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인터뷰가 있어서 그걸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막을 잘 보시고 메모하실 것들은 메모하시면서 영상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I can say, okay, so good evening, good morning. I am now in Paris. I am Valerie Zenati. And I just wanted to say to you that I am very touched and very honored to know that I have now readers in Korea. This is, as I told, this is for me like a gift, because I feel that I have some kinds of friends overseas, some kinds of friends in a country that I don't know yet, but perhaps I will come soon, and I will be very, very happy to meet people who care about the world like the person of Indigo care about the world and not only about themselves. Imagine there's no heaven.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inviting. Thank you. And let me begin with this first question here. What's the value of literature in human life? What do you think? I think that the literature is a good book is the better gift, the best gift that somebody can give to himself. I mean, when you read a book, and a book with some rich characters and rich story, it open your mind, it open your soul, it open yourself. You understand perhaps something that you didn't understand before. I'm not sure that literature has a moral value. I'm not sure it's a moral value, because art and morality, it's not the same. But I'm sure that literature really open your mind and help the reader to discover something about himself and something about the world where he lives. It's a kind of relation between the human and the world. I'm sure that if there were only one person in the world, there won't be literature. Literature is a way to connect people to himself and to the other. And so the literature is also can be a way of communication to others. Yes, of course. It's a kind of very soft communication. Literature cannot be violent, cannot be, in dictature, for example, there is no real literature. There are only words that they want to enter in the mind of the people, but no real sensation. A good with literature is very soft. It's a softly way to say to the other something, not to say, to whisper something to other people, and not to persuade, not to be
it's not a way to be the stronger one. It's not a struggle. It's a way of communication that you may maybe understand just after, because sometimes you don't understand what you read it when you read it. Sometimes you understand it 10 years after, when you live something very special and suddenly you remember a book of a character in some book and you say, now I understand what he said. So it's like, yes, a very softly communication. Then through that soft communication, what could be the could be the role of literature in this contemporary world? I think that things don't change so much. I mean, the role of literature is the same today than it was 2,000 years ago. I'm not sure that something changed. What I think is that we need words to understand the world. Without words, it'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world. Of course, we can maybe feel the world and understand it through painting, music, dance, of course. But the language and the word help us to make it clear, because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we don't understand, and people forgot that they don't understand things. They forgot it. And I think that it's very important to ask us questions about what we don't understand, the meaning of life, the reason that we are here, how can we live together, even if we are not the same, because we are not the same. I think that it's wrong to say we are all the same. No, we are not all the same. And that's a rich world when we are not on the same. We don't have the same story, we don't have the same history, but with sincerely word, we can understand what we want to say and what the others say. And maybe it creates some kind of a country that is not a geographic country, but a country of world, where some questions suddenly are clear a little bit. Yes, what is love? What is friend? What is all those things that are very important for us.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방식의 소통이다. 굉장히 훌륭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세계는 굉장히 폭력적일 때가 많습니다. 전쟁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어떤 현실들이 굉장히 폭력적일 때가 있죠.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충격을 주거나 좀 고통을 줄 때도 있고요. 어떤 그게 말의 형태일 때도 있지만 어떤 행위의 형태일 수도 있고 제도나 문화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상에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학이라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오는 거죠. 이러면 어떨까? 저건 또 어때? 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 원어로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와 유사하게 책이라는 단어 역시도 자유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과 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는 바로 자유와 연결이 되는데, 꿈을 꾸는 것, 그 꿈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것, 혹은 책을 이야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얘기를 하신 분이 또 한 분 있는데요. 수잔 손택이라고 하는 비슷한 연배시죠. 수잔 손택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미국의 에세이스트시고 아주 유명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에세이스트였습니다. 이분 역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문학은 이 세계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에, 그러니까 더 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삶 외에도 더 큰 어떤 삶에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수전 선택해서 제가 꼭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문장은 바로 이것인데요. 문학이 제공하는 지혜의 본질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와 다른 어떤 것도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의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인데요. 거짓과 그릇된 정보의 공모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문학은 단순하게 만들려는 목소리에 반대하는 모순의 집이랍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세계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대학 가는 게 중요해. 공부는 잘해야 되거든. 돈은 많아야 해. 집은 넓어야 해. 야, 집 투자하는 게 최고야.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게 최고야. 이게 옳아. 저건 틀려.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들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일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소하고 세세하고 그런 것들은 다 모조리 없고 그냥 이게 맞아, 저게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정신적 약탈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황폐해진 어떤 단순화된 문장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저것도 일어나고 있어. 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런 사람도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보여주게 하는 힘이 문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세계를 평평하게 만들지 않는 아주 다채롭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 아까 여러분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분이 돌팔매질 하던 이미지 기억나십니까? 그건 정말 쓸모없는 일이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효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일이 중요하냐?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그래, 정말 저렇게라도 팔레스타인은 저항하고 있어. 저렇게라도 이스라엘에 저항해야 해. 저렇게라도 무력에 저항하는 힘이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라고 하는 공명을 일으켜서 팔레스타인의 해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 손택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보면 전혀 무모한 짓처럼 보이고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연대라고 하는 하나의 몸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이것은 연대의 몸짓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미 덩어리째로 뭔가를 막아내거나 뭔가를 가능하게 하는 힘인데 우리는 하나만 보다 보니까, 그 단순하게 보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진실을 보게 하는 힘을 갖는 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아는 것, 이야기를 읽는 것, 또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나요? 우리의 삶이 황폐화되지 않게 하는 방법, 누군가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방법,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다양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건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세계로 향해 갈 수 있는 여건으로서의 문학과 책 읽기와 이야기. 그렇다면 충분히 해봄직함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사실 너무 많은 작가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중에서 몇 명 뽑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고 하는 분인데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얼굴을 가진 할머니가 되는 게 꿈입니다.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오늘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열심히 같이 따라오시면 훌륭합니다. 네. 그냥 저는 이런 그 얼굴을 가지는 것이 평생의 노력이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온화하고 인자하면서 장난기 어린 그런 할아버지 얼굴 너무 좋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항상 배낭에 책 한 권을 들고 다닌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질 거랍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이전 이야기들이 없이 그냥 봤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이제? 자, 그런데 하나 더. 이 마르케스가 이런 연설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심장 이식에서부터 베토벤 사중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학 기술부터 예술까지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드러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 창작자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21세기가 왔어. 새로운 시대가 올 거야.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상상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어떤 문장. 21세기 어떤 시대는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시대는 평화로운 우리의 시간이 될 것이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세상이 있는가. 평화로운 시대, 세상을 꿈꾸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자, 오늘 리와일드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의 힘에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리와일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새로운 생태적 삶을 살자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분 또래 친구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레타 툰베리인데요. 그레타 툰베리가 최근에 아주 멋진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자막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고 이제 좀 나누어서 여러분의 목소리도 들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There's something I would like to talk about. Our relationship with nature is broken, but relationships can change. The climate crisis, ecological crisis, and health crisis, they are all interlinked. We no longer see the links between them. We only see this far. So what will we do? My name is Greta Thunberg, and I would like to connect the dots. Because let's face it, if we don't change, we are f***ed. Millions have died from COVID-19. Zika, Ebola, West Nile fever, SARS, MERS. Up to 75% of all new diseases come from other animals. Because of the way we farm and treat nature, cutting down forests and destroying habitats, we are creating the perfect conditions for diseases to spill over from one animal to another and to us. The next pandemic could be much, much worse. But we can change. 83% of the world's agricultural land is used to feed livestock. Yet, livestock only provide 18% of our calories. The way we make food, raising animals to eat, clearing land to grow food to feed those animals. If we continue, we will run out of land and food. It just doesn't make sense. The land requirements of meat and dairy production are equivalent to an area the size of North and South America combined. From Alaska to Tierra del Fuego, we have industrialized life on Earth. If we keep making food the way we do, we will also destroy the habitats of most wild plants and animals, driving countless species to extinction. This really sucks for us too. They are our life-supporting system. If we lose them, we will be lost too. In the word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Antonio Guterres, for too long, we have been waging a senseless and suicidal war on nature. And what about the climate? We know that we need to drastically reduce our emissions starting now. When we think about the villains of the climate crisis, of course we picture fossil fuel companies. But agriculture and land use together are about 1/4 of our emissions. This is huge. It doesn't have to be like this. If we change towards a plant-based diet, we could save up to 8 billion tons of CO2 every single year. We could feed ourselves on much less land, and nature could recover. Pandemics, loss of biodiversity, climate disruption, acidification of inequality, fertile topsoil. These are all just symptoms. What they all come down to is
the way we treat nature, the way we value nature. We need a system change. But we can't fix this because we are part of nature. When we protect nature, we are nature protecting itself. And finally, the animals. Every year we kill more than 60 billion animals, excluding fish, whose numbers are so great that we only measure their lives by weight. What about their thoughts and feelings? Some animals plan for the future, forge friendships that last for decades. They play, they help each other. They show signs of what we call empathy. But 70% of the animals we farm live inside factories. In the United States, that number is 99%. Their lives are short and terrible. How will we be judged? It is heartbreaking to know all this, but it is also our opportunity. We know what we can do. We can change the way we farm. We can change what we eat. We can change how we treat nature. Some of us have lots of choices, while some have none at all. Those with the most power have the most responsibility, and most of us can do something. So, what will you do? 네,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계의 진실을 말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같이 읽은 리 와일드라고 하는 소설은 바로 이 책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소회의실로 좀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리 와일드 속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드기로 옮는 전염병을 피해서 완전히 격리된 도시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도시, 회색 도시 안에서는 자연과 관련한 모든 서적이 금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금지했을까요?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리 와일드 하고 싶을까봐 그랬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은 되지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책을 자유롭게 다 읽을 수 있는데, 모든 책을 다 읽을 수 있고 모든 책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만큼 더 자유로워졌을까? 혹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 책의 힘은 진짜 있을까? 책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와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느낀 만큼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치 이 베어와 제니퍼의 삶에서 도움이 됐던 비밀의 하완이라는 책이 있듯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권의 책을 뽑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최고의 책을 한번 공유해 보셔도 좋고요. 그 책으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방을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혜실 분임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함께 진행해 주시는 요원들과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7시 57분인데요. 25분에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혜실로 같이 들어가시겠습니다.